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새벽입니다. 준석입니다. 4월 4일 오늘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의 근거 없는 발언이 또 뉴스를 탔습니다. 이재명이 제주 4.3 추념식에 가서 한 말 때문입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에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를 못해 12.3 계엄에 의해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는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자의 수첩에 그 비슷한 말이 적혀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우주에 비유한 것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하잘것없는 명예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그 하잘것없는 명예를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윤 대통령은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을 세운 걸까요? 이 말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정말 엄중하게 봅니다. 더 이상 선동 정치가 이 땅에 활개치게 둔다면 히틀러나 레닌 같은 포퓰리스트들의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재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가범죄시효특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공소시효배제법이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됐다. 이 역시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재명은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가의 폭력을 엄단을 한다면서 시효를 없애겠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순수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률일까요? 아니면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새 무기가 될 법률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11시 이 나라 2차 체제진정은 끝납니다. 저는 6.25 진정을 1차 체제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파란을 2차 체제진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공수처 오동훈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윤 대통령 구속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등 1년의 사태를 체제진정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태는 단순히 이재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용하게 버티고 있는 이재명의 정치적 야망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가는 부수적 효과일 뿐. 이 사태의 본질은 체제 진정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느냐 아니면
좌파 포퓰리즘이 세포 정식을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인가. 그 여부가 오늘 오전 11시 8명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태가 과연 윤석열이 내란인지 아니면 두세 달을 참지 못하고 윤석열이 잘 만들어진 좌파의 부비 트랩에 걸려들게 만든 이재명의 난이거나 그저 기회를 잡고 싶을 뿐인 법기술자 오동훈의 난인지 그걸 가리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판결로 우리는 문민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정글로 뒤덮인 약육강식의 나라가 될지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어제 3일 서울의 비상근무 단계 중에 둘째로 높은 의료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재난 등이 발생해서 치안 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되는 의료비상은 가용 경찰력 50% 이내 동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일에는 한 단계 더 올려서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동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는 광화문과 안국역, 한남동 관제 일대에서 1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 어디서든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용 인력을 총투입해서 경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노숙 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모두 밖으로 내보내면서 헌법재판소 일대는 어제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반경 150m 구간을 경찰은 차벽과 안전펜스로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거의 성곽을 두르듯이 해두군요. 경찰 특공대는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탐지견까지 투입해서 진공화 구역 내에 폭발물 탐지 검사까지 실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6번 출구와 그리고 수군회관, 종로소방서 세 곳에는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약 3m 길이의 경찰 방어벽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트럼프의 광인 전략, 미추광이 전략으로 벌어진 관세 진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체제 진정을 치르면서 대미 외교, 다시 말해 관세 진정을 총지휘할 선장을 잃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관세 진정에서 맞설 장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호 관세는 사실과 전혀 다른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로즈가든 연설에서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 때리기에 앞장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패널까지, 도표가 다 그려지지 않은 패널까지 들고 있었죠.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와 한국 등 60여 개국에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선언하면서 여러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대미 관세가 없는데도, 관세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데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측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호관세 발표로 한미 FTA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한미 FTA는 없습니다. 그 어렵게 만들었던 한미 FTA가 사실상 생명을 딴 겁니다. 강자인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FTA 협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이 발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발표했지만 그나마 부속서에는 이것보다 높은 1%가 높은 26%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 없이 이루어지던 한미 간의 자유무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미 수출은 26% 관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품목별 관세가 매겨지면서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진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됐거나 현지 시각으로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26%인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국 가전제품과 휴대폰의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는 무려 46%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 둔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그리고 LG전자의 가전제품, 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베트남 수출의 막강한 부분을 차지하던 이 두 상품이 앞으로도 과연 생산을 해야 할까 고민의 사이가 한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유무역시장에 뛰어든 이후에 맞서게 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트럼프의 광인 전략,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에 의한 관세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자칫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공장을 옮겨 놓았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관세를 갖다 붙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는데 이후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세라는 문서에는 26%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세에 표기된 26%가 맞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들고 있는 패널에는 분명히 25%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속세라는 문서에 26%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백악관이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세 26%로 표기가 된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는 조정된, adjusted, 이 조정된 수치로서 행정명령 부속세에 표기된 수치 26%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세가 맞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왜 어떻게 조정이 된 것인지 그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주먹구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미국보다 5배나 관세를 매겼다 이런 근거 없는 말도 돌았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세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가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트럼프의 발표와 부속세 상의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26% 상호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앞서 부과된 USMCA,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협정이죠. 이 USMCA 당사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 칠레, 싱가포르, 그리고 중남미 국가 등 11개 나라는 기본 관세율 10%만 매기셨죠. 나머지도 이스라엘은 불과 7%포인트가 더 높은 기본 관세율 10%보다 7%만 더 높은 17%. 니카라과는 18%. 그리고 중동의 요르단은 20% 등 20% 수준이 그쳤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변명은 이렇습니다. 기존 관세율과 환율 조작, 무역 장벽 등을 감안해서 관세율을 정하고 여기서 최대 50%를 깎아 이른바 할인된 상호관세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 관세율을 만든 등식을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을 50%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절반 수준인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 부속서에 의하면 52%로 봐야 합니까? 근데 일단 트럼프가 말한 대로라면 50%의 절반인 25% 상호관세를 그래서 부과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매겼다는 관세율 50%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미국이 계산을 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는 거의 매기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이 50% 수치는 우리나라 작년 대미 수출 1315억 달러에 비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657억 달러에 그쳐 우리가 미국에 매겼다는 관세율 50%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은 여러 가지, 예컨대 환율을 조작을 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로 이렇게 2배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50%의 관세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보다 급증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그 수치의 근거가 된 겁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규모는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179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656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대중 수출이 급감한 우리가 미국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을 늘리면서 흑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2018년 743억 달러에서 작년 1315억 달러로 2배 수준이 됐지만, 수출은 이 기간 동안 563억 달러에서 657억 달러로 16%의 성장이 그쳤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팔리지 않은 이유를 무역 장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도대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인식을 아무도 왜 교정해 주지 않은 걸까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고 USTR이 홈페이지에 올린 산정법에 따르면 해당 기준 관세율은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무역대표부에 애초에 그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수입의 가격 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식을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 658억 달러를 수입액 1415억 달러로 나누면 기준 관세율 50%가 나온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베트남,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수치도 발표된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베트남이 4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죠. 그러면 92%라는 걸 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베트남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그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교역 진정 국가인 중국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우회 수출 통로가 됐다는 의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중국과 공급망이 얽힌 품목들이 이 같은 의심 품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트럼프와 협상을 할 대통령의 부재도 우리가 26%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받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부터 다시 각국과 관세율을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더라도 관세 진정을 일선에서 지휘해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언론은 25%든 26%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결국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중일 FTA가 대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만 제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서로를 승복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명확한 선국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이재명은
공개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31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한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는 제주도 4.3 사건과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 복귀 시에 유혈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개입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제가 보기엔 유혈 사태를 거론한 이 말이야말로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유혈 사태를 각오하고 저항하라는 내란 선동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명백한 불법을 자행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이 승복하든 안 하든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